멋진 신세계. 제14장.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파크 레인 병원은 앵초꽃, 빛깔 타일로 장식한 6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다. 야만인이 헬리콥터에서 내리자 알록달록한 연구 비행기들이 무리를 이루어 윙윙거리며 옥상에서 떠오르더니 공원을 가로질러 슬라우 화장터를 향해 서쪽으로 날아갔다. 승강기 입구에서 우두머리 진꾼이 그에게 필요한 안내를 해줬고 그는 급성도세 병동이라고 진꾼이 설명한 17층에 제81 병동으로 데려갔다. 햇빛이 잘 들고 노란 페인트칠을 한 방은 환하고 널찍했으며 20개의 병상은 모두 자리가 차 있었다. 린다는 편리하고 현대적인 온갖 시설에 둘러싸여 여러 동반자들과 더불어 죽음을 맞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유쾌한 합성 음악이 선율을 타고 끊임없이 생동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침대 발치마다 텔레비전이 죽어가는 환자와 마주보고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틀어졌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향기가 15분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순환됐다. 우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을 담당할 간호사가 문간에서 그들을 맞으며 설명했다. 제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 호텔과 촉감영화 극장의 중간쯤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들은 이곳에서 철저히 상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어디 계신가요? 공손한 설명을 무시하면 야만인이 물었다. 간호사는 기분이 상한 눈치였다. 급하기도 하시군요. 그녀가 말했다.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그가 물었다. 죽지 않을 가능성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가 머리를 끄덕였다. 아니요, 물론 희망이 없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 절망하는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그녀는 갑자기 말을 중단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방문객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많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방문객이 많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예요. 겨우 들릴락 말락하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간호사는 깜짝 놀라서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얼른 시선을 피했다. 목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그녀는 온통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를 그분한테 데려다줘요. 평범한 어조를 쓰려고 노력하며 야만인이 말했다. 아직도 낯을 붉히며 그녀는 병동으로 데려가는 길을 안내했다. 그들이 지나가자 노쇠 현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어 심장과 두뇌만 늙었을 뿐 뺨은 아직 늙지 않은 싱싱하고 시들지 않은 얼굴들이 두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번째의 유아기로 들어선 무감각하고 멍한 눈들이 그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을 둘러본 야만인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린다는 길게 줄지은 침상들 가운데 맨 끝에 벽 바로 옆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베개에 몸을 기대고 침대 발치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무성으로 축소 재생에 방영되는 남아메리카 리만 수상 정구 선수권 대회의 준결승전을 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정사각형 유리판에서는 어항 속의 물고기들처럼 다른 세상에 거주하는 마렵고 분주한 사람들처럼 작은 형상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어설프게 미소를 지으며 린다가 멍하니 쳐다봤다. 창백하고 퉁퉁 부어오른 그녀의 얼굴에는 백지 같은 행복의 표정이 가득했다. 가끔 졸리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몇 초 동안 눈을 꼭 감았다. 그러다가 약간 놀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했는데 정신이 들면 그녀는 정구 선수들의 어항 속 물고기 같은 묘한 움직임을 쳐다보고
초음성 전기 윌리처 1930년대 특히 영화관에서 쓰이던 오르간 루돌프 월리처사 루돌프 월리처 컴퍼니 흔히 월리처는 미국의 회사로 현악기 금관 악기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오케스트리언 전자오르간 전자피아노 주크바스 등을 생산함 연주기로 편곡된 기절할 때까지 나를 안아줘요 그대여를 듣고 머리 위에 설치된 통풍구를 통해서 불어오는 버벤나 화려한 꽃이 피는 관상용 화초의 따뜻한 향기를 어렴풋이 느꼈다. 주변에 이런 것들을 의식한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것은 의식하기보다는 꿈을 꾸는 듯한 상태였다. 그나마도 그녀의 빗속에 오르는 소마로 인해 변형되고 채색되어 멋진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환각들을 몽롱하게 꿈꾸면서 만족한 어린애처럼 빛바래고 흐트러진 미소를 다시금 졌다. 그럼 난 가볼게요. 간호사가 말했다. 내가 맡을 아이들이 한 무더기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제3병동도 가봐야 합니다. 그녀는 위쪽 병동을 가리켰다. 이제는 가봐야겠어요. 그럼 편히 계시다 가세요. 그녀는 활기찬 걸음으로 다갔다. 야만이는 침대 옆에 앉았다. 린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가 속삭였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시선을 돌렸다. 그를 알아보자 그녀의 몽롱한 눈이 밝아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움찔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의 머리가 앞으로 푹 수그러졌다. 잠이 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고 앉아서 말파이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그를 굽어보던 젊고 밝은 얼굴을 찾으려고 지쳐빠진 몸뚱이에서 그 얼굴을 찾으려고 살펴봤다. 그러고는 눈을 감은 다음 그녀의 목소리와 몸놀림과 그들이 함께 보냈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내려고 했다. 스트레코톱, G에서 벤버리 T까지 그녀가 부르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리고 그 동요가 얼마나 마술처럼 이상하고 신비스러웠던가. A, B, C, 그리고 비타민 D, 지방질은 그 안에 있고 대구는 바다에서 살아요. 그는 노래를 되풀이해 부르며 동요의 어이들과 린다의 목소리를 회상하는 동안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기가 아장아장, 고양이가 야옹야옹 읽기 공부를 한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에는 태아 저장고 속에서 근무하는 베타 직원들을 위한 기초교육, 그리고 겨울에는 불가에서, 여름에는 작은 집의 지붕 위에서 그녀가 보호 구역 밖의 타초에 관한 얘기들을 들려주던 기나긴 저녁들.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타초에 관한 얘기들을 천국의 추억처럼, 선량함과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낙원의 추억처럼 그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진짜 런던의 현실과 문명화한 남자들과 여자들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완전하고 깨끗하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때 날카로운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자 그는 눈을 뜨고 황급히 눈물을 닦은 뒤에 주위를 둘러봤다. 8살 난 일란선 사내 쌍둥이들이 끝없는 불길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쌍둥이에 또 쌍둥이, 그리고 쌍둥이에 또 쌍둥이. 그들은 악몽처럼 자꾸만 들어왔다. 겉으로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얼굴은 하나뿐이었다. 반복되기만 하는 그들의 얼굴. 하나같이 콧구멍과 휘둥그레진 눈만이 두드러진 그들의 얼굴이 흉측한 표정으로 빤히 그를 쳐다봤다. 그들은 황갈색 제복 차림이었다.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를 질러대며 들어왔다. 잠시 후에는 그들 때문에 병동이 온통 구더기로 우글거리는 듯 싶었다. 그들은 병상들 사이로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요란하게 기어오르고 밑으로 기어다니고 텔레비전을 들여다보고 환자들에게 짓궂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들은 린다를 보고 상당히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침대 발치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몰려왔어. 미지의 대상과 갑자기 마주친 동물처럼 멍청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물끄러미 쳐다봤다. 야, 저것 봐! 저거 보라고! 그들은 나지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 여자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뚱뚱한 거야?
그들은 지금까지 그녀처럼 피부에 탄력이 없고 젊지 않은 얼굴과 날씬하지도 않고 꼿꼿하지 못한 몸을 본 적이 없었다. 이곳에서 죽음을 맞는 모든 60대 여자들은 어린 소녀 같은 모습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린다는 불과 44살에 살이 축 늘어지고 일그러진 늙은 괴물이 돼 있었다. 저 여자 흉측하지 않니? 속삭이는 말들이 들려왔다. 저 여자의 이 좀 보라고. 갑자기 침대 밑에서 원숭이를 닮은 쌍둥이 한 명이 조용히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로 불쑥 튀어나와 린다의 잠든 얼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거... 아이가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야만인이 그의 옷깃을 움켜잡고 의자 위로 번쩍 들어 올려 귀를 냅다 후려갈기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비명 소리를 듣고 수간호사가 도와주려고 달려왔다. 저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가 험악하게 물었다.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침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세요. 야만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도대체 더럽고 어린 녀석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건가요? 이건 불경스러운 짓이에요. 불경스럽다니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길들이기를 받는 중이라고요. 그녀는 살아온 어조로 그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만일 아이들의 길들이기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면 직원들을 불러서 당신을 쫓아내겠어요. 야만인은 몸을 일으키려다니 두어 발자국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얼굴에 드러난 그의 표정과 행동이 어찌나 위협적이었는지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제하느라 무척 애를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다시 침대 옆에 앉았다. 난 경고했어요. 수 간호사는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약간 자신 없고 불안한 위험을 겨우 보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느니 그녀는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은 쌍둥이들을 데리고 방의 한쪽 끝으로 가서 다른 간호사가 버려놓은 지퍼찾기 놀이에 어울리게 했다. 아이들은 나한테 맡기고 가서 카페인 용액이나 한 잔 들어요. 그녀가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다. 수 간호사로서의 권위를 잠깐 행사하고 나자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자 얘들아! 그녀가 소리쳤다. 린다가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더니 잠깐 눈을 뜨고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본 후에 다시금 잠이 들었다. 야만이는 그녀의 곁에 섰어. 몇 분 전에 그가 느꼈던 기분을 되살려 보려고 저개를 썼다. ABC 그리고 비타민 D. 그는 동료의 어휘들이 죽어버린 과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마력을 지니기라도 한 듯 속으로 되풀이해서 읊었다. 하지만 마력은 효과가 없었다. 아름다운 추억들은 다시 솟아오르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했고 질투와 추악함과 비참한 불행만 가증스럽게 되살아났다. 어깨에 찔린 상처에서 피를 뚝뚝 흘리던 포페. 흉측한 모습으로 잠든 린다와 침대 옆에 엎질러진 레스칼주, 주변에서 윙윙거리던 파리떼, 그리고 그녀가 지나갈 때면 그토록 놀려대던 사내 아이들. 아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이런 기억들을 떨쳐버리려고 세차기에 고기를 젓다. ABC, 그리고 비타민 D.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으면 그녀가 두 팔로 안아주고 잠이 들도록 흔들고 또 흔들면서 거듭거듭 노래를 부르던 시절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ABC,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D. 조음성 전기 오르간은 흐느껴 우는 듯 점점 고음으로 올라갔고 갑자기 향기 순한 장치 속에서 버베나 냄새가 짙은 차조기 향기로 바뀌었다. 린다가 몸을 꿈틀거리더니 잠에서 깨어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몇 주 동안 정구 준결승 선수들을 멀거니 쳐다봤다. 그러고는 얼굴을 들고 새로운 향기를 한두 차례 킁킁거리고 봤더니 갑자기 미소를 졌다. 그것은 황홀감에 빠진 어린애의 미소였다. 포페. 그녀가 중얼거리고는 눈을 감았다. 난 그게 너무나 좋아요. 난 정말로 그것이... 그녀는 한숨을 짓고 다시 베개 위로 쭉 늘어졌다. 날 봐요, 린다. 야만인이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는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그가 있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는가?
그는 미천하고 가증스러운 기억들을 했어. 이런 추악한 쾌락의 꿈에서 어머니가 돌아오도록, 다시금 현실로 소름 끼치고 끔찍한 현실로 돌아오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숭고하고 고귀하고 한없이 소중한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강제로 끌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그녀의 힘없는 손을 난폭할 정도로 움켜잡았다. 나를 모르겠어요, 린다? 그는 린다가 응답을 하느라 힘없이 마주 손을 쥐는 감촉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솟기 시작했다. 그는 허리를 수그려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포페! 그녀가 다시 속삭였는데 그는 마치 누가 얼굴에다 오물을 한 통 끼얹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다. 2번씩이나 거부를 당한 터라 그의 격렬한 슬픔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고뇌에 찬 격렬한 경로의 감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난 존이에요. 그가 소리쳤다. 난 존이라고요. 비참하고 격분한 나머지 그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고 마구 흔들었다. 린다는 파르르 떨며 눈을 떴다. 그녀는 그를 보고 존이로구나. 누구인지 알았지만 현실의 얼굴은 난폭한 현실의 두 손을 상상의 세계 속으로 이동시켰어. 자주기 양기와 초음성 전기 오르간의 내적이고도 은밀하고 유사한 요소들 속으로 그녀의 꿈속 세계를 형성하는 뒤틀린 기억들과 이상하게 변형된 감각들 속으로 옮겨놨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 존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녀가 포페와 소마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던 낙원 같은 말파이스를 침입한 자라고 상상했다. 그는 그녀가 포페를 좋아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포페가 잠자리에 그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무슨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모든 개화된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흔들어댔던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스물스물하시며 꼬르륵거리는 소리처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그녀가 입을 벌려 폐에 공기를 채우려고 결사적으로 애를 썼다. 하지만 그녀는 호흡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멍하니 쳐다보는 눈에 나타난 공포만이 그녀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보여줬다. 그녀의 두 손이 목으로 올라갔다. 그러더니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공기를, 그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공기를 움켜잡으려 허우적거렸다. 야만인이 몸을 일으켜 그녀를 굽어봤다. 왜 그래요, 린다? 왜 그러세요? 안심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듯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그가 보기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비난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흉악하게 뒤틀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야만이는 몸을 들려 병동을 달려 올라갔다. 빨리요, 빨리. 그가 소리쳤다. 빨리요. 짚어찾기를 하는 쌍둥이들이 원 위로 둘러싼 한가운데 서 있던 수 간호사가 뒤를 돌아다 봤다. 잠깐 놀란 듯 싶더니 그녀는 어느새 못마땅한 표정을 졌다. 소리를 지르지 말아요. 어린애들도 생각해야죠. 얼굴을 찡그리며 그녀가 말했다. 이러다가는 당신 때문에 길들이기가 헛수고로.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가 빙 둘러선 아이들의 벽을 뚫고 들어왔다. 조심해요. 어느 아이가 소리를 찔렀다. 빨리요, 빨리. 그가 간호사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빨리요. 뭔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었나봐요. 그들이 병동의 끝으로 돌아갔을 때쯤에는 이미 룬다가 숨을 거둔 다음이었다. 야만이는 얼어붙은 듯 침묵을 지키며 잠시 가만히 서 있더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껴 울었다. 간호사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은 남자의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기가 막혔다.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그리고 짚어쳤는 놀이를 중단하고 병동의 끝에 서서 모든 콧구멍과 눈을 이쪽으로 향한 채 20호 침상 주변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던 불쌍한 아이들. 쌍둥이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에게 말을 해야 하나? 정신을 차리고 품위를 지키라고? 이곳이 어디인지 그에게 상기시키고 순진하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마치 죽음이 어떤 무서운 사건이라도 된다는 듯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간이
한 명이라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듯 이렇게 역겨울 정도로 울부짖고 소란을 떨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죽음의 길들이는 훈련을 몽땅 헛수고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행동은 죽음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지극히 위험한 편견을 불어넣고 그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철저히 그릇되고 반사회적인 면으로 반응하게끔 만들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좀 점잖게 굴면 안 되나요? 그녀는 나지막하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대여섯 명의 쌍둥이들이 이미 몸을 일으켜 병동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들이 이루었던 둥근 원이 흩어졌다. 다음 순간에는 안 된다. 위험성이 너무 컸다. 그녀가 맡은 집단 전체가 길들이기 훈련해서 6달이나 7달을 손해볼지도 모를 일이었다. 간호사가 위험에 빠진 아이들에게로 서둘러 되돌아갔다. 자, 초콜릿 생과자 먹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녀는 명랑한 어조로 크게 말했다. 저요! 보카노프스키 집단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20호 침대는 완전히 망각의 대상이 됐다. 오, 하나님. 야만인이 자꾸만 되풀이해서 혼잣말을 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슬픔과 회한의 혼단 속에서는 오직 그 한마디 말만이 또렷했다. 하나님. 그가 속삭였다.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초음성 전기 오르간이 울리는 속에서도 날카롭고 분명한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흠칫 놀란 야만인이 싸나운 몸짓으로 얼굴에서 손을 치우고는 주변을 둘러봤다. 황갈색 제복을 입은 쌍둥이 5명. 저마다 오른손에 기다란 초콜릿 생과자 한 조각씩을 들고 하나같이 초콜릿 범벅이 된 똑같은 얼굴로 원숭이들처럼 한 줄로 늘어서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야만인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들은 동시에 시죽 웃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생과자 조각으로 병상을 가리켰다. 전 여자 죽었어요? 그가 물었다. 야만인이 말없이 잠시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러더니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왔다. 저 여자 죽었어요? 호기심 많은 쌍둥이가 그의 곁에서 타박타박 따라 걸으며 다시 물었다. 야만인은 그를 내려다보더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밀어버렸다. 쌍둥이는 마룻바닥으로 쓰러지더니 당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야만인은 뒤로 돌아보지 않았다. 18.